제가 이 세 분을 오늘 모시게 된 것은 이 세 분들이 유튜브에서 이제 강의하시는 것을 보고 그동안 서방 언론을 통해서만 봐왔던 중동 문제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아주 우리에게 좀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모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난달에 선거 직후에 이스라엘을 다녀왔는데, 그 이스라엘이 물론 그 팔레스타인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기가 힘들지만 이 자기네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랍 국가들과 평화 협정을 맺고, 또 미국과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문제라든가 이 중국과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실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정말 배울 점이 많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외교를 이 동북아에만 치우친 그런 외교를 했었는데, 이제는 좀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시야를 넓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우리도 세계에서 10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이고 6위권에 드는 군사 강국인 만큼 과거의 그 약소국 때의 이 저자세 외교, 강대국만 만나면 무조건 숙이고 들어갔던 그런 외교에서 우리가 세운 원칙, 또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을 검토한 후에 단호하게 우리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선진국형 외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좀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우리나라가 외교 강국이 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셨었는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사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소리를 듣는 그런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우리 국익을 지켜가는 실용 외교, 원칙을 지키는 외교, 이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행사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쟁은 그동안 몰랐던 어떤 그 단층선들을 드러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죄송합니다 했던 뭐 미러 간의 갈등이나 경쟁 같은 것들이 어디선가 있겠지 했던 것이 우크라이나를 전선으로 놓고 이제 명확히 드러나는 것들을 저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 집중하고 있어서 남부 마리우폴이 언제 함락되느냐, 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가 얼만큼 러시아 땅으로 들어가느냐, 키이우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이제 집중하고 있으면서 러시아 군의 역량이나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다, 비판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백한 territorial integrity, 영토 주권을 침범한 행위였고 규탄받아 마땅하고, 유엔에서도 총회에서 194개 회원국 중에 141개국이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이 구조만 놓고 보면 영토 야욕을 갖고 있는 러시아가 큰 사고를 친 거고, 계속해서 이런 빌런 같은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 도덕적으로 비판받는 건 마땅하고, 어쩌면 저렇게 해서 결국 러시아가 오래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만한데, 중동 지역만 딱 띄어서 놓고 보면 조금 형국이 달리 보입니다. 러시아가 정당하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미국은 중동에서 발을 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작년 8월 30일 봤던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은 뭐 중동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전격 철군을 통하면서 20년 동안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던 미군과 나토군의 노력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다시 탈레반에게 정권을 넘기는 굉장히 기괴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은 4,488명의 목숨을 잃는 전쟁을 8년 동안 진행했지만 지금의 이라크는 안정적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이란에 경도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안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미국이 중동에서 더 이상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여기에 안정적 민주국가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회의가 오바마 때부터 있었고, 결국 retrenchment, 계속 이제 방향을 발걸음을 떼고 인태 전략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었고 중국 견제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사실은 가장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있었던 나라는 러시아였습니다. 중국은 중동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가지만 정무 군사적으로는 개입을 회피해 왔고, 반면에 러시아는 2011년부터 벌어졌던 시리아 내전에서 지금 바샤르 알 아사드라고 하는 현 시리아 정부의 대통령을 옹위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처벌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년 동안 시리아에서는 러시아 푸틴의 도움으로 아사드 정부는 정권을 존속시킬 수가 있었죠. 국제사회에서는 정당성을 잃은 정권이라고 비판을 계속 해왔고, 지난 11년 동안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50만 명이 넘게 죽었고요. 통계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450만 명에 달하는 난민이 발생을 했고 750만 명에 달하는 IDP, 국내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우크라이나 전선만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이 러시아의 중동에서의 존재감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중동의 권위주의 독재 왕정이나 공화정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푸틴 편에 붙으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무장봉기를 하거나 내전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를 지켜준다. 적어도 리비아처럼 나토군이 출격해가지고 까다피를 넘어뜨리는 일들은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권위주의 독재 정부에 대한 시그널을 명확히 줬었습니다. 그 일련의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이번에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바라볼 때 굉장히 의아했던 게 뭐냐면 사우디가 왜 저러지? UAE가 왜 저러지? 심지어 이스라엘이 왜 저러지? 라고 하는 장면이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미국의 굉장히 가까운 우방국입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1945년 2월 14일 수에즈 운하의 USS 퀸시라고 하는 배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그 당시 사우디의 건국의 아버지였던 킹 압둘라지즈 이븐 사우드가 만나서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이냐? 미국이 신생 이제 떠오르는 2차 대전의 전승국인 미국이 앞으로 세계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우디의 이 부족 국가 같은 왕정을 지켜주고 안보를 전적으로 해주고 대신 사우디의 석유를 미국이 컨트롤하는 그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달러 패구도 여기에 이제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두 나라가 삐걱거리는 국면이 나타나면서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 편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긴 했습니다. UAE도 마찬가지고요. 하나하나 잠깐 놓고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에서 지금 유가가 너무 올라가서 국제사회가 지금 그 석유 일종의 오일쇼크 비슷한 국면으로 자꾸 가게 되고 바이든 입장에서는 좀 몸이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미중유의 인플레이션 하이크를 찍고 있고요. 올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런 경제 상황이면 지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선거에도 악영향이 끼칠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오펙 플러스 차원에서 석유 증산을 사우디에게 요구하려고 하는 그런 전화를 했는데 사우디의 모함메드 빈 살만 왕세자 측에서 그걸 거절합니다. 오히려 푸틴과 통화를 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그럼 어디서 출발했냐? 사실은 지금 사우디의 실세인 모함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2018년에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왕실, 특히 MBS라고 하는 이 왕세자를 비판하는 자말 카쇼기라고 하는 그 당시의 언론인을 굉장히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MBS가 직접 했다고 하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미국은 아주 높은 수준의 확률로 가능성으로 이게 사우디 왕실의 일종의 작품이라고 믿고 있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30년 상원의원 그다음에 8년 부통령을 하면서 적어도 인권과 가치라고 하는 면에서 자기 일종의 트레이드마크로 그걸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건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이거는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해? 프라이어 스테이트라고 하는 굉장히 야만성을 강조할 만큼 사우디 왕실을 이렇게 눌러왔던 거죠. 사우디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 내가 미래 권력인데, 그리고 실질적 권력으로 내가 살만 국왕은 나이 들어서 지금 약하지만 30대의 이제 미래 권력인 나를 미국이 상대 안 한다고 하면 나도 여기서 더 미국과 옛날처럼 같이 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드러내는 국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건은 사우디가 완전히 삐딱선을 타고 러시아 품에 안겼느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기엔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요새 말로는 중국에게 파는 석유의 대금 결제를 위안화로 하기도 한다는 그런 어떤 걸 검토하고 있다고까지 나왔는데,
그거를 아주 쉽게 막 이렇게 넘어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미국과 게임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가 기다리는 거는 다음 미국 정부가 바이든이 재선되거나 민주당의 바이든 비슷한 사람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류의 공화당의 강성 인사가 다시 나오면 다시 미국 사우디 관계는 좋게 간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UAE가 그럼 이번에 왜 이렇게 또 이상한 행동을 했느냐? UAE의 지금 가장 중요했던 이번에 관심사는 뭐냐면 UAE는 지금 안보리 이사국 중에서 비상임 이사국 중에 하나입니다. 아랍연맹을 대표하는 국가인데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UAE가 이사국인데도 2번이나 기권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그때 UAE의 고민이 뭐였냐면 이게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지금 UAE와 사우디는 오랫동안 예멘 내전에 개입해 왔습니다. 근데 예멘 내전에서 UAE와 사우디와 항전했던 세력이 누구냐면 후티라고 하는 시아파 반군입니다. 근데 이 시아파 반군이 있는 그 예멘 북부 지역 한 35 내지 40%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호데이드라고 하는 항구가 얘네들이 지금 테러리스트로 지정이 돼가지고 봉쇄당하니까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되는데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게 안 되니까 일단 후티 반군을 테러리스트 리스트에서 해제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UAE나 사우디가 발칵 뒤집힌 거죠. 우리랑 싸우는 상대자인데 우리의 동맹 비슷한 미국이 우리의 적에 대해서 테러리스트에서 이 리스트에서 해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걸 빌미로 싸웠던 거죠.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말이 빨라지는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마치 그 굉장히 어떤 그 결단을 내려서 미국과 척을 지면서 새로운 제3의 길을 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의 인권과 가치 또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압박에 대한 일종의 저는 리액션 차원에서 하는 거고 미국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마른 인권과 가치를 내세웠는데 굉장히 사우디나 또는 이런 걸프 왕정의 중세적 전통적 질서에 대해서도 그냥 눈 감아왔던 것이 이제 바이든이 오니까 그게 안 되는 구조에서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이 처음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이 나왔을 때 이사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커멘트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제재에도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그거는 미국과 삐딱선을 탔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워싱턴 내에서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행동 반경 정도는 오히려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최대 안보의 위협은 북쪽 접경지대입니다. 동쪽 요르단과는 94년에 평화협정을 맺었고 남쪽 이집트와는 79년에 평화협정을 맺어서 안정화가 됐는데 북쪽의 레바논 접경지대 헤즈볼라가 공격하고 시리아 골란 고원 이쪽에 시리아가 지금 내전 상태에서 자꾸 이스라엘을 도발하는 이란의 프록시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리아 정부를 지켜주는 러시아가 여기를 이란의 민병대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제대로 제어해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북부 접경이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하는 차원에서 모스크바랑 이 예루살렘은 밀접하게 협의해야 될 요지가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따라서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메시지로 이렇게 등을 돌리고 척을 지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인지적 동맹이라고 하는 굉장히 깊은 동맹 관계가 가져다주는 그 행동 반경의 확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는 저희들의 시선이나 이런 시각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뭐 비판도 있고 다 있지만 대한민국이 80년대를 통과하면서 민주주의와 또 자유민주주의를 찾기 위한 항쟁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제가 80년대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여전히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벌어지는 사태를 바라보면서 사람마다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시선을 가질 수 있지만 과연 어떤 데 방점을 찍고 어떤 심퍼티를 가지고 이 지역을 바라봐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회가 있습니다. 결국은 민주주의나 이런 그 자유에 대한 갈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평화도 중요하고 그것을 지켜내야 되지만 그런 자유를 희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그냥 제 발표문은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왜 중동까지 연관이 있느냐 했을 때는 러시아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2015년 9월에 시리아 내전에 본격적으로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는 내전인데 왜 개입하냐면 사실 내전을 빙자한 국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를 넘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리아를 넘겨야지만이 되는 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을 위시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직접 참전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랍 국가들이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이 시리아를 넘겨야 될 이유는 이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1979년 전까지는 미국과 가장 친한 나라였고 미국이 중동을 운영했을 때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를 투 필라스라고 그랬습니다. 트윈 필라라고 했어요. 쌍둥이 기둥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미국은 이란을 더 좋아했죠. 근데 미국의 그 석유 정책 실패로 결국에는 미국이 이란의 정권을 고스란히 그 혁명으로 넘겨주는 꼴이 됐습니다. 미국의 정책의 실패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면서 새로 들어선 이란 혁명 정부는 79년에 들어서서 이 이팔 분쟁을 종교적으로 문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종교적 분쟁이라기보다는 아랍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쟁이었는데 여기에 억압받는 자를 해방이라는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아주 선명한 기치를 내세우면서 80년대 이후부터는 이란이 이팔 문제를 본격적으로 종교 문제화 시켜버리고요. 그 틀에서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강경했고 그 이란이 그 후원하는 강력한 세력이 바로 인난식 교수님 말씀하신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입니다.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가 약 정규군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의 10만에 가까운 군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란이 엄청난 자금과 지원을 하고 있어서 심지어는 그 헤즈볼라를 이란의 보석의 왕관의 보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리아까지 가려면 이 헤즈볼라까지 가려면 반드시 시리아를 지나야 돼요. 시리아를 지나지 않고서는 이란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비합리적이죠. 그래서 이란은 시리아와 반미 협정으로 맺어져 있었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왔죠. 그러니까 시리아만 넘기면은 이란이 헤즈볼라로 갈 수 있는 길을 끊기 때문에 아랍 국가들은 이란의 영향력을 부수기 위해서 시리아 내전에 참가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시리아에서 내전이 쳤을 때 아랍 쪽은 시리아 반군을 지원했고 이란과 러시아는 이란은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했는데 IS 때문에 전황이 어려워지니까 이란이 푸틴에게 요청을 하고 푸틴이 2015년 9월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이스라엘가 완전히 러시아의 손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같이 사실 승자죠. 그러니까 이란은 새로운 전선을 또 시리아 쪽에 만들기 싶어했는데 이스라엘로서는 이미 지금 헤즈볼라 때문에 레바논 쪽에도 어려운데 시리아까지 또 하나의 전선이 생기면 이스라엘로서는 국가 안보가 너무나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면서 러시아가 이란이 시리아 내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군사 기지를 만든 것을 2017년 이후로 400차례나 걸쳐서 폭격을 하면서 부셔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에 러시아와 사이가 나빠지면은 당연히 러시아가 S-300이나 400을 작동해서 이스라엘의 공군기가 뜨지를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파장이 중동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심지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기 전에 이란 쪽에서 골란 고원 쪽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허용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은 거 보면 이스라엘에게 주는 하나의 경고라고 볼 정도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묶어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유엔 제재가 들어갔었을 때 미국에서 제재를 했었을 때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은 이란 핵 협상인데 이란 핵 협상이 거의 다 될 상황이었는데 또 하나의 변수가 러시아가 자신들과 이란이 교역하는 것은 그 제재 대상에서 제외달라는 갑작스러운 요구를 하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이란 핵 협상이 후청거리면서 이란 쪽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이 나왔고 궁극적으로는 러시아가 그걸 포기하기는 했지만 안 하기로 했지만 이란 쪽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란 쪽에서 러시아에서 불만을 국민들은 굉장히 불만입니다만은 국가적으로는 불만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를 버릴 수가 없는 카드이기도 하고 러시아도 이란을 버릴 수가 없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이란의 감정은 나빠요. 사실 좋지 않습니다. 신문 방송에서도 국가가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황을 굉장히 보도하고 있고 이란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80% 이상은 러시아를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지금 붙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란의 안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믿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러시아로서는 이란을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가장 컨트롤하기 좋은 거는 러시아에서 사실은 지금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JCPOA를 해서 이란 핵 협상을 하도록 하는 게 러시아에 유리하다는 한편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JCPOA를 해서 만약에 핵 협상에 성공을 하면 이란은 분명히 서방으로 갈 것이다. 서방으로 가면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묶어야 된다는 의견이 두 개가 지금 부딪히고 있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 정부 루하니 대통령과 자리프 외교부 장관이 이란 측에 이제 분류에 따르면 친미파거든요. 뭐 친미파라고 그래가지고 미국과 대화는 다 이틀이었는데, 사실은 이들이 2021년 작년 6월달에 선거에서 져서 선거에서 이제 그 정권이 바뀌었고, 그 이전에 국회에도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궁극적으로 지금 친러파가 득세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란도 고민이 러시아를 모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907년에 이미 러시아는 그 영국과 이란을 분단을 했었고요. 자기네들끼리 이란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란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만약에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나지 않았다면 이란은 분단됐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은 이란에게는 참 축복이었다는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서 미국과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핵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지금 걸려져 있습니다. 즉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러시아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2015년 시리아 전쟁에서 미국은 굉장히 저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번이나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하면서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쓰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데 2번도 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레드라인을 얘기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조치를 하지 않는 것, 저는 그 뼈아픈 실수였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은 2015년 시리아에서 제대로 러시아를 막지 못한 그 통탄의 그 실수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다시 한번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러시아는 2008년 조지아 때도 미국이 아무것도 못했고, 2015년 때도 시리아 때도 미국이 아무것도 못했고, 그보다 더 자기의 앞마당인 우크라이나에서 더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간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러시아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것은 단일 체제의 미국의 세계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고요. 시리아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한테는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가장 큰 시사점은 제가 봤었을 때는 그 레드라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대책 없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시원한 거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JCPOA에 나갈 때는 굉장히 시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2015년에 핵협상은 나갔는데 대책 없이 나가놓으니까 지금 다시 보건 협상을 하는데 어렵습니다. 2015년에 핵협상할 때 이란은 3.67%로 우라늄 농축을 묶어놓고 당시 이란은 20% 이상을 20% 정도의 농축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나갔을 때에도 이란에 1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미국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1년 동안 기다려서 안 돌아오니까 그때부터 60일마다 제한을 걸어서 통 5번에 걸쳐서 자신들이 지켜왔던 JCPOA 약속들을 하나하나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은 60%, 63% 정도까지 우라늄 농축이 가능합니다. 2015년 핵 협상했었을 때 불과 브레이크아웃 타임이라고 핵을 만들겠다고 마음을 먹고 시작해서 만드는 시점이 3개월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걸 1년으로 15년 동안 늘려놨는데, 그거를 대책 없이 나가서 지금 복원을 하려고 하도 지금 뭐 이란은 그동안 그 핵을 농축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나고요. 이런 상황들을 한 국가적인 정책의 실패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말만 듣고 그냥 나갔어요. 나갈 땐 시원하고 좋은데 그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제는 복원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상황이 사실은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국가적인 대책을 했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끝으로 북한과 이란은 굉장히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국과를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상호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들은 얘기도 하지만 이란에서 북한의 고위 그 김영남 대통령인가요? 거기 북한의 형식적으로 제일 높은 만났었을 때
이란에서 제일 궁금해했던 게 볼튼과 폼페이오가 어떤 사람이냐를 굉장히 궁금해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눴다고 할 정도로 이런 사람이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듯이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란이 미국과 핵 협상 이런 과정들을 면밀하게 아마 북한도 보고 있을 겁니다. 예, 서로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고, 그 끝으로 책임 없는 말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친미 국가고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소리를 내야 될지는 좀 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과 상황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저도 임 교수님처럼 80년대생이고 뭐 그러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반미가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외교관이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낼만을 좀 내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 외교에서. 예, 그냥 알아서 이거 당연히 이거 미국이 싫어하겠지 이런 것들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인사하고 한번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왜 그 북한이 그런다면서 먼저 하지는 못하느냐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는 그거 못한다 그랬더니 왜 못하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은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통보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사실은 물론 이제 뭐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우리하고 관계는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은 뭐 누가 뭐 마리우폴이 언제 항납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어떻게 파장하는가를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그러한 제 생각을 좀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고 유엔에서 그렇게 독자적인 결정을 했는가라는 부분, 그리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러시아를 규탄하는데 서명을 거부하고 결국 뭐 유엔 총회에서는 다시 한번 지지하는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결의안은 어떻든 서명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상황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고, 왜 그렇게 됐냐? 그럼 미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그러면 소원해지는 것인가? 당연히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앞에서 또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시리아 내에 이란의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의 장거리 미사일의 성능을 높여주는 GPS 부품을 지금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막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왜 막냐면 그것이 만약에 헤즈볼라에 전달되면 차후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전쟁이 났을 경우 이스라엘 내에 기간 산업들이 완전히 정확하게 맞아서 모든 게 다 부서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피해는 2006년에 있었던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대지향이 될 것이므로 이스라엘은 이것도 목숨 걸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400회라고 시리아 공습을 400회라고 공식적으로 나옵니다면 비공식적으로는 몇천 회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되는 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이미 그것은 한 번씩 나오는 것이고, 이스라엘 공습은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지금 공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스라엘로서는 거의 목숨을 건 지금 작전을 사실 거의 전쟁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표현으로서는 war between war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큰 전쟁 사이에 가는 작은 전쟁. 그럼 왜 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전쟁을 하는가?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무기를 줄여주는 거죠. 그러면 큰 전쟁 때 피해를 적게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러시아가 사실상 이스라엘 북부의 어떤 전투기 출격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금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러시아의 도움이 없으면 사실상 이스라엘이 자유롭게 공군이 떠서 전투기가 떠서 목표물을 쏘기가 힘듭니다. 아시겠지만 이미 S-300하고 S-400이
시리아에 전개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러시아가 이것을 시리아 군에 맡기고 있지 않습니다. 운용 능력을 주지 않는 것이죠.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 전개는 돼 있지만 만약 그것이 시리아 군에게 넘어간다면 사실상 이스라엘이 군사 작전을 하기 힘듭니다. 만약 정확한 방공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은 시리아가 쐈던 미사일의 F-15 전투기 한 대가 이미 추락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장 지금 이스라엘로서는 우려되는 것이어서 사실상 푸틴 전쟁을 벌이고 있는 푸틴 그다음에 러시아 규탄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스라엘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외무장관이 그냥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사실상 총리는 러시아를 규탄하는 그런 내용을 발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은 그렇고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이스라엘은 이슬람 테러리즘에 대해서 공동 가치를 가지고 있다. 체첸 전쟁이 러시아가 벌이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사실상 지지를 했었고, 그다음 국제사회가 다시 체첸하고 크림반도 지역에 대해서 제재안을 유엔에서 만들고 있을 때 사실상 이스라엘도 그 당시에도 벌써 이미 기권을 했습니다. 이번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권한 게 처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2014년 유엔총회 러시아 규탄 결의안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기권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 테러리즘이라는 데 대해서 공동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역시 시리아에서 안정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러시아는 당연히 아주 지금 보조를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결국 미국과 멀어진 그건 불가능한 얘기겠죠. 사실상 이스라엘과 미국은 공식적이지 않지만 거의 혈맹 관계고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스라엘이 또 미국의 경제적 무기 개발이라든지 경제 지원이라든지 엄청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미국을 소련보다 더 즉 러시아를 미국보다 더 중요시한다. 그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단기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은 러시아의 도움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지금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이런 외교 방향을 우리가 본다면 이게 외교의 다각화가 아닌가. 즉 이스라엘 외교의 다각화. 이스라엘 외교의 다각화는 역시 지금 총리에 앞섰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총리를 오래 했던 베냐민 나타냐후 총리가 적극적으로 주재했던 외교 정책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브라질, 좀 다양하게 이스라엘이 이 외교 다각화를 위해서 인도까지도 이스라엘이 인도에 엄청난 무기를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외교적으로 대단히 이스라엘이 활발하게 미국뿐만 아니라 활발하게 지금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 가장 큰 비법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역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 특히 이제 한 두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뛰어난 방산 기술. 당신들이 우리로부터 뛰어난 방산 기술을 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제공이 돼 있다. 정치적 지원을 해준다면, 정치적 지지를 해준다면, 우리가 팔레스타인에서 그다음에 아랍 국가들과의 어떤 이 화해 부두, 즉 아브라함 협정 이후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당신들이 우리를 지지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무기를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동 지역 전체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정보력. 여러분 모사드 얘기는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 우리 충분히 제공할 의도가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JCPO를 탈퇴한 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를 베냐민 나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때문이라고. 이스라엘 총리가 테헤란에서 이란이 비밀리에 핵 개발하는 모든 문서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건 이란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문서를 잃어버렸고 그것을 이스라엘이 가져갔다는 거. 그것을 제루살렘까지 가져왔어요. 1.5톤 트럭에 다 실어서. 제가 추측하기는 아제르바이잔으로 해서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이미 다 복사해서 국제사회 유명한 사람들 다 돌렸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 들고 갔습니다. 들고 가서 봐라.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다 이미 개발하려는 모든 다큐멘터리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에 설득당한 트럼프가 JCPOA 탈퇴를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정보력이 대단히 뛰어나다. 이런 것들이 러시아에게도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러시아도 이스라엘을 사실상 이스라엘과 척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러시아 역시 시리아 그다음에 레바논 이 지역의 전체 안정을 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러시아와 그렇게 좋은 관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깃장을 넣는다면 러시아도 대단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지역에 엄청난 무기력 국방력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무섭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괜히 이스라엘과 척을 질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런 외교적 어떤 다변화, 이스라엘의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에게 좀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고 이스라엘 역시 중국과도 대단히 긴밀한 관계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중국에 엄청난 시장이 있고 그 시장을 이스라엘이 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엄청난 투자금 이스라엘에는 여러 철도 시설, 기간 시설을 만드는데 중국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특히 이제 하이파 항구라든지 아시도도 항구 시스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중국 업체들이 많이 와서 건설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사실상 미국과의 관계에 또 큰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뭐냐면 중요한 항구 시설에 미군 함대가 들어가는 지역의 시설을 중국 업체가 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어떤 정보를 중국 업체가 빼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사실상 미국이 대단히 반대했지만 결국 성공을 했습니다. 하이파 항구를 했고 그다음에 아시도도 항구도 지금 중국 업체가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이제 미국이 이제 양보해 줄 수는 마지막 금지선은 이제 전략적인 무기 아주 첨단 무기를 중국에 넘기지 마라. 그것까지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미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팔콘 조기 경보기를 이스라엘이 중국에 팔려다가 막판에 불발됐습니다. 미국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피 UAV 즉 그 드론을 중국에 팔려다 이것 역시 막판에 불발됐습니다. 미국이 막판에 안 된다. 이것까지는 안 된다. 다른 거는 되는데 이런 중요한 전략 무기는 중국에 절대 넘길 수 없다.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 외교관들을 만나보면 저희한테도 묻습니다. 니네는 어떻게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그렇게 균형을 잡고 잘 버티느냐? 자기들도 궁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는 하는 얘기가 자기들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대단히 고민이 많고 그래서 그렇다고 미국 때문에 중국을 버릴 수 없는 카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중국과의 어떤 관계를 미국에게 조금 수상하게 우리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 밝힌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어떤 불만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국가들 예를 들어서 미중 간의 어떤 사이에서 끼어서 잘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자기네들도 정보를 입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 사례를 배우고 싶어하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우리의 사례를 지금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외교 다각화 전략이 확실하게 드러났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앞에서 두 분이 다 말씀하신 사우디, UAE 마찬가지입니다. UAE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UAE를 같이 다녀왔습니다만 UAE는 지금 미국의 학을 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에 완전히 실망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이제 가장 하는 얘기는 도대체 걸프 동맹국이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2015년 시리아 사태 그냥 넘어갔죠. 그럼 2019년 이란이 아람코, 사우디의 아람코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석유 회사를 크루즈 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해서 미국이 한 게 뭐냐. 그다음 올해 1월에 두바이 아부다비에 후티가 쏜 미사일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전에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미국이 한 게 뭐냐. 근데 갑자기 후티를 테러 단체에서 해제를 했어요. 다시 복원시키려면 아직 복원은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UAE나 사우디가 느끼는 감정은 미국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지금 저희들이 상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대단히 미국에 대한 실망이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EU 같은 경우는 역시 외교적 다변화를 위해서 다각화를 위해서 러시아나 인도나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는 특히 중국이나 중국 5G 이용하려다가 결국 미국 전투기 그게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UA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5G를 화웨이를 쓰든 말든 왜 그거를 미국에서 그거를 자꾸 통제를 하려나요? 그건 별개 문제 아닌가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로서는 UAE가 중국의 야망을 조금 잘 못 읽는 게 아닌가 1대1로 하는 이유를 잘 모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EU나 사우디에서 중국 전문가들이 좀 더 나와서 중국의 어떤 야욕, 중국의 어떤 다른 대국으로서의 어떤 다른 국가 전략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 보였습니다. 예,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